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50대 후반의 여성이며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결혼은 한 번 실패했고 자식복도 제 팔자에 없는 듯해서 현재까지도 오랜 기간 베이비시터 일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부모님들과 자주 마주치고 그들 대신해서 시간을 채워주는 일이라서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죠. 그러다 보니 정말 아이를 낳아서는 안 될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똥냄새가 싫다고 기저귀를 밤새 갈아주지 않는 엄마도 있고 SNS에 올린다고 애를 꼬집어 강제로 울리는 사람도 있었죠. 거짓말 같나요? 하지만 정말 있습니다. 아이 앞에서 담배 피우고 욕설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수준이기에 대수롭지도 않고요. 또 하필이면 그런 사람들이 애를 엄청 많이 낳습니다. 본인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낳은 거예요. 그걸 보면 동물들뿐만 아니라 인간도 부모 자격을 거쳐서 중성화를 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죠. 반려견의 경우 본능적인 걸 막는다면서 학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진짜 학대는 무턱대고 나와서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판매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중성화는 동물의 건강 외에도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한계를 규정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작은 책임감도 없는 사람들은 동물도 사람도 키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제가 왜 그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냐면 제 부모도 중성화해야 될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잔인하게 들리시겠지만 어린 제게 술집에 나가서 돈 벌어오란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 제가 이렇게 반응하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1남 2녀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첫째인 언니는 살림 미천이라고, 아들은 집안의 기둥이라고 사람 대접은 어느 정도 했었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죠. 실제로 어머니는 제가 밥 먹는 것도 꼴보기 싫어하셨습니다. 제 표정, 제 행동 하나하나 다 말이죠. 밥을 먹을 거면 복스럽게 먹던가 깨작거리면서 밥맛 떨어지게 먹네. 막내는 귀여운 맛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저건 무슨 꽂아 놓은 보리자루도 너보다 활동적이겠어. 네. 목소린 또 왜 이렇게 작아? 제 눈치 보는 거 봐. 아주 징그러울 정도라니까. 무슨 애가 눈치를 그렇게 살펴? 누가 보면 우리가 너한테 뭐라도 하는 줄 알겠다. 자세 똑바로 안 해? 어머니는 애교 많고 활달한 그런 막내를 가지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큰딸은 이래야 하고 아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본인들 머릿속에 그림으로 자식을 그려놓는 그런 분들이었죠.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빠는 어릴 때부터 저를 괴롭혔죠. 야, 저쪽으로 가. 비좁아 죽겠는데 왜 여기 앉아있어? 나오라고! 발로 제 머리를 툭툭 치고 어려서 중심을 잘 못 잡으면 그게 웃기다고 배를 잡고 웃곤 했죠. 그땐 너무 어려서 뚜렷한 기억이 없어도 그것만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약간 컸을 때부터 오빠는 손에 닿는 걸로 모든 무기를 만들어 저를 때렸죠. 양쪽 손으로 수건을 꽉 잡고 있다가 한쪽 손을 놓으면서 그 반동으로 제 머리를 치기도 했고 고무줄을 손가락에 걸어 총알처럼 발사하기도 했죠. 그나마 그걸 막아준 것은 경욱이 언니였어요. 오빠가 늘 무시는 했지만 함부로 못했던 단 한 사람이 언니였기 때문이죠. 양우, 너 왜 자꾸 정숙이 괴롭혀? 나이가 몇 살인데 어린애한테 이런 짓을 해? 왜? 제가 먼저 걸리적 거렸잖아. 다른 곳에 가라고 해도 안 가니까 내가 이러지. 야, 이 좁은 집에 갈 곳이 어딨어? 너 혼자만 방 쓰고 나머진 다 여기서 먹고 자는데 이 작은 애한테 어딜 가라고? 뭐 네 방 갈까? 그럼 정숙이가 네 방에 가면 넌 그냥 가만두고 볼 거야? 그럼 가라고 하고. 미쳤어? 내 방에 왜 들어가? 개소리 하지 마. 절대로 안 돼. 그니까 정숙이한테 괜히 시비 걸지 말고 그렇게 걸리적거리면 네 방으로 너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나와서 이러지 말고 가서 숙제라도 하든가. 경옥이 언니의 말에 오빠는 불만이 가득 섞인 표정이 되어 노려보더군요. 별것도 아닌 게 나대기는. 이래서 계집 애들이랑은 말을 섞으면 안 된다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 큰 싸움이 나곤 하죠. 언니가 오빠보다 나이가 많았으니 버릇을 고치겠다고 매를 들어도 할 말이 없고요. 하지만 저희 집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늘 서열의 꼭대기에는 오빠가 있었거든요. 부모님도 언니에게 잘하는 듯 해도 둘 사이에 일이 벌어지면 어김없이 오빠의 편을 들어줬죠.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지켜야 할 선이 있었고 하필 그 선을 오빠가 들고 있었던 겁니다. 본인 멋대로 선이 어디까지다 표시를 했으니까 말이죠. 어린 제 눈에도 그건 불공평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답답했던 것은 바로 경옥 언니의 행동이었죠. 누가 봐도 답답한 그 상황에서 모든 걸 수긍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언니가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길에서 울고 있더군요. 언니, 무슨 일이야? 왜? 오빠가 또 사고 쳤어? 엄마랑 아빠가 학교 그만두고 일 배우라고. 뭐? 언니 공부 잘하잖아. 저번에도 반에서 1등 했잖아. 언니 선생님 되고 싶다며. 근데 학교를 가지 말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설마 오빠? 오빠 때문에 그래? 아빠가 벌이가 좋지 않대. 당장 형우는 대학도 보내야 한다고. 아니 언니가 더 먼저지. 더구나 아직 고등학교 졸업도 전인 오빠 대학 보내려고 왜 언니 학교를 그만두게 해? 1년 후면 졸업인데 왜? 검정고시 보라고. 언니 절대 안 된다고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건 안 된다고 해. 학교 졸업하고 나서 차라리 일을 한다고 하던가. 그리고 검정고시? 그걸 볼 시간을 줄 것 같아? 엄마 아빠 말 좀 믿지 마. 우리 부모님은 절대로 약속은 안 지켜. 알잖아. 당장 집에 쌀도 없고 그래서 엄마가 울면서 부탁을 하니까. 답답하다. 그걸 믿어? 나 중학생인데도 엄마 아빠 말은 안 믿어. 그냥 본인들이 놀고 싶은 거야. 타고난 게 게을러 터진 사람들이라고. 언니는 왜 그걸 몰라? 제가 언성을 높이자 언니는 자신의 검지를 입술 앞에 대고는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줬죠. 그리고는 제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습니다. 널 위해서도 있어. 너도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언니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어른들의 사정이라는 것도 있어. 언니는 그거 이해해. 그리고 약속하셨어. 나중에 잘 되면 분명 우리한테도 잘해주실 거야. 지금은 당장 힘들어서 그런 거고. 부모님이란 게 원래 그래. 어른들의 사정, 그건 똥 같은 소리였습니다. 시속 180km를 달리면서 봤다고 해도 저희 부모님은 게을렀어요. 어머니는 말로만 나가서 일이라도 하겠다고 했지만 단 한 번도 일을 하려고 시도한 적이 없었고 아버지는 막노동을 했었지만 새벽에 일어나지 못했죠. 그저 술 먹고 배 긁으면서 자다가 밥 먹고 똥 싸는 게 일인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가끔 나가는 건 밤을 새우고 그대로 출근했을 때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을 잘 키우려는 마음도 급하게 돈을 충당해야겠다는 생각도 없는 그런 분들이었고요. 그래서 머리가 크고는 전 그런 부모님께 반항했죠. 그전엔 소심해서 말도 제대로 못했지만 언니가 학교까지 그만둔 이후로 더 반발심이 심해졌었거든요. 실제로 언니가 공장에서 숙식을 해결할 때는 집안일조차 되어 있지 않아서 집은 난장판에 날벌레가 날아다녔죠. 그날은 수도까지 끊어졌고요. 수도랑 전기까지 다 끊어졌는데 왜 그냥 가만히 있어? 엄마라도 이 상황을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솔직히 이게 사람 사는 집이야? 불편하면 네가 가서 돈 벌어와.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는데 어쩌라고? 엄마 나 아직 중학생이야. 근데 뭘 하라는 거야? 다른 집 애들은 다 해. 부모가 꼭 돈 벌어오라는 법 있니? 여기 급하다고 닥달하는 건 너밖에 없어.
언니는 가서 돈 벌어오고 너희 오빠는 공부 열심히 하는데 넌 뭐? 잔소리로 사람 속 시끄럽게 하는 거 말고 뭐 있니? 그저 집에서 밥이나 축내는 주제. 그러는 엄마는 축내는 거 아니야? 그 나이 먹고 언니한테 빌붙어서 사는 거 안 쪽팔려? 나라면 쪽팔려서 밖에 나가서 일이라도 했을 거야. 그럼 너가 나가서 일해. 이게 키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줬더니 하는 소리하고는. 어째 넌 그렇게 애가 못됐니? 언니 오빠들 모두 이렇게 잘하는 것도 참 재주다 재주야. 저는 기가 차서 헛웃음을 터뜨렸죠. 진짜 재주는 이렇게 무책임하게 자식들 낳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재주지. 그리고 언니는 그렇다 치고 오빠가 잘 자랐어? 매번 친구들이랑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다니는데 그게 뭐 남자애들은 다 그러고 크는 거야. 그 말을 핑계로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잖아. 애들은 원래 저렇게 두면 알아서 큰다고 하고. 엄마는 진짜 비겁해. 비겁하고 무책임해. 너 또 맞아야 정신을 차릴 거야? 때려. 언젠 안 때렸어? 정신 차리라고 때리는 건 맞아? 솔직히 엄마랑 아빠 그리고 오빠는 본인들 기분 나쁠 때 아무 때나 때렸잖아. 날 위하는 척 가식 떨지 마. 지금 생각해보면 이 주둥이는 참 용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눈치를 보고 말도 제대로 못했었는데 하도 오빠 놈에게 맞고 자라니 간땡이가 부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할 것 없이 참 많이 맞았어요. 버릇이 없다고 10대, 말대꾸한다고 또 10대, 뺨이고 종아리고 온전한 날이 거의 없을 정도였죠. 그게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때리려다가 제 종아리에 상처를 보고 때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딱지가 터져서 벌어질까봐 그냥 보내주셨던 거죠. 그런 학교에서 맞은 건 돈을 내지 않아서였고요. 언니가 공장 다니면서 돈을 보내줬음에도 제게 내줄 돈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제가 드디어 고등학교 졸업을 했을 때였습니다. 애초에 저는 언니처럼 공부도 잘하지 못했고 대학에 갈 생각도 없었어요. 그저 빨리 돈 벌어서 독립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때마침 오빠가 사고를 친 거였습니다.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람을 쳤다고 했죠. 무면허에 음주까지 더해져서 합의하려면 엄청난 큰 돈이 필요했어요.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기에 그땐 공장에서 기숙하던 언니까지 왔고 집안 분위기는 말이 아니었죠. 역시나 부모님은 언니에게 죽는 소리를 했습니다. 제발 어떻게 대출이라도 안 될까? 너도 알잖아. 형우 저렇게 감옥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우리 집은 망해. 네 동생이야. 미워도 너한텐 동생 아니니? 창창한 내 앞길에 빨간 줄이라도 그어지면 난 못 산다. 엄마 진짜 죽어. 하나밖에 없는 네 동생. 어머니는 저를 까먹었는지 하나뿐인 동생이라고 하려다가 말을 바꾸더군요. 아니, 하나뿐인 남동생. 우리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하려고 해보겠는데 쉽지가 않아. 전화를 다 돌렸는데 돈 넣을 구석이 없다고. 오죽하면 우리가 널 불러냈겠니? 너 힘든 거 우리가 다 알고 면목도 없지만 우린 가족이잖아. 제발 이 엄마를 봐서라도 한 번만, 개소리였습니다. 저는 당시 집에 있었기에 두 분의 대화를 다 들었죠. 오빠의 합의금 문제가 나왔을 때 부모님은 누구에게도 부탁하지 않았어요. 애초에 부탁을 할 정도로 신용이 좋은 사람들도 아니었죠. 친척들도 오래전에 등을 돌렸고 주변 친구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저 두 사람은 한숨 푹푹 쉬다가 언니에게 바로 연락을 한 거였습니다. 부탁이라면 뭐든 들어주는, 부모님에게는 헌신적인 그런 장녀였지만 그때 언니는 거의 울상이 돼서 힘들다고 하소연을 했죠. 지금 내가 버는 돈도 다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대출까지 받으라는 건... 엄마, 그건 무리야. 아니면 차라리 일을 해보라고 해. 남자들은 뱃일하면 돈 금방 모은다고 하잖아. 걔 힘이 없어서 안 돼. 고생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애를 배에서 무슨 일이 날 줄 알고 보낸다는 거니?
대학 나왔으니 금방 취업할 거고 그럼 금방 빚도 갚아줄 거야. 그래도 대출 안 나올 거야. 이미 걔 대학 보낼 때도 내가 대출 받았잖아. 그럼 연대 보증이라도 사다오. 내가 대출을 받을 테니까. 그럼 되지 않겠니? 엄마가 일해서 다 갚으마. 그럼 너한테까지 피해 끼치지도 않을 거고, 보증? 그거 위험한 거잖아.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가족인데 그게 왜? 별거 아니야. 그냥 보증인이 되어주는 거지. 내가 신용이 없으니 대신 나서서 돈 갚아줄 수 있다. 증명만 하는 거야, 증명. 전 가만히 있다가 끼어들었죠. 그냥 교도소 다녀오라고 해. 뭘 언니한테 더 달라고 해? 엄마가 잘도 갚겠다. 왜 언니한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려고 하냐고. 그러다가 언니한테 빚 다 넘어가면 그땐 어쩔 거야? 어른들 말하는데 네가 왜 끼어? 그리고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교도소라니. 정숙이 넌 엄마한테 꼭 그렇게 해야 해? 지금 이 상황에서? 넌 엄마랑 아빠가 싫지? 그래서 이렇게 시비만 거는 거지? 어쩜 그렇게 애가 부정적이고 못된 말만 하는지. 내가 죽어야지. 싫고 좋고가 어딨어. 난 그냥 객관적으로 말하는 건데. 엄마가 무슨 수로 갚을 건데? 몸이라도 팔아서 갚으면 됐니? 장기라도 팔아서 갚으면 되잖아. 됐니? 말이 되는 소리래. 언니, 절대로 엄마한테 돈 주지 마. 연대 보증도 절대로 하지 말고. 다 언니 속여먹고 언니한테 다 뒤집어 씌울 게 뻔해. 저는 그날 또 엄마에게 뺨을 맞았죠. 진짜 서러웠습니다. 집의 가난, 부모의 행동, 이런 것들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언니를 생각하는 건 저뿐이었는데 언니가 그걸 모른다는 게 억울했죠. 그 집에서 저는 그저 떽떽거리는 어린 애였던 겁니다. 오빠에겐 질투하고 부모에게 막말하는 망나니 말이죠. 하지만 정작 진짜 망나니는 따로 있었어요. 오빠는 집 밖에서 내용을 다 들었는지 뺨을 맞고 제가 밖으로 나오니 이죽거렸습니다. 야, 너 아까 뭐라고 짓거렸어? 그따위로 방해만 할 거야? 네가 뭔데 지랄이야. 떽떽거리지 말고 구석에 처박혀 있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아? 아님 네가 돈 빌려줄 거야? 오빠가 저지른 일이면 오빠가 해야지. 내 말이 뭐가 틀렸어? 확 혓바닥을 뽑아버릴까. 넌 내 동생 아니었으면 이 황천길 갔어. 한 놈 보내나 두 놈 보내나 똑같은데 확 오토바이로 저 세상 보내줄까? 그 사람 죽은 것도 아닌데 제발 정신 차려. 그걸 자랑이라고 말해? 죽은 거나 다름없으니 상관없거든? 그리고 한 번 제대로 못했으니 두 번째는 진짜 죽일 수도 있어. 어때? 한번 시도해볼까? 그래, 마음대로 해. 내가 그런 걸 무서워할 거라고 생각해? 어차피 나 이 집구석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고 싶었던 사람이야. 그니까 나 죽이고 오빠 감옥 들어가면 내 소원 다 이뤄질 테니 해보라고. 죽이라고 얼른. 어릴 때는 쪽도 못 쓰던 게 많이 컸네. 너 좋은 말로 할 때 가만히 있어. 누나가 돈 안 내주면 그 다음은 너야, 너라고. 그니까 입 다물고 딱 가만히 있어야 할 거야. 넌 특별히 술집이나 다방에 팔아치울까도 생각 중이니까. 뭐? 다방? 술집? 오빠 미쳤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장난도 정도가 있어? 내가 너랑 웃고 싶어 보이냐?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장난 아니고 진심이야. 내 친구 중에 다방 다니는 애가 알아봐 주겠다고 했거든. 거기 들어가고 싶으면 앞으로 더 떠들어. 오빠가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저는 그 말에 바로 다시 집으로 들어가 오빠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면서 울면서 따졌죠. 근데 전 그때 분명히 봤습니다. 딸이 오빠에게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경악을 하거나 당황을 해야 맞는데 부모님은 이미 들었다는 듯 제 눈치, 언니 눈치를 보셨거든요. 앞에서 하소연을 듣던 언니의 일그러진 표정과는 너무나 달랐죠. 저는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어요. 설마 정말로 그러려고 한 거야? 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었죠.
그건 그냥 이야기만 들은 거야. 우리라고 설마 그러겠니? 지금도 언니한테 말하고 있잖아. 너희 오빠가 그런 게 있다. 이래서 우린 그냥 알겠다고만 한 거고. 알겠다? 그게 허락 아니야? 진짜 엄마도 아빠도 오빠도 다 미쳤구나. 정숙이 너 조용하네? 들어보니 이상한 일도 아니고 그냥 배달이랑 뭐 그런 거라고 했어. 돈도 제법 준다니까 혹시나 해서 그냥 듣기만 한 거고. 진짜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혼자 대학까지 들어가서 밤새 술 먹고 놀기만 하는 오빠나 그걸 아들이라고 또 집안의 기둥이라고 둥가둥가하는 엄마 아빠나 다 같이 한날 한시에 뒤져버렸으면 소원이 없겠어. 그 소원 이뤄지면 내가 다방이라도 나갔을 거야. 진심으로. 이 미친 게 어딜 함부로. 전 어머니가 손을 들자 그 손을 한 손으로 잡고 뒤로 밀어버렸죠. 이제 안 맞아줘. 나한테 오늘 엄마랑 아빠는 죽은 사람이야. 앞으로 2번 다신 나 찾지 마. 어차피 찾지도 않겠지만 그냥 나도 죽었다고 생각하고 나랑 엮일 생각도 하지 마. 저는 그렇게 집을 나왔고 오빠가 그 앞에서 못 가게 막자 어깨를 물어뜯어 버렸습니다. 욕설을 하면서 제게 달려들다가 제 눈빛을 보고 뒤로 물러났죠. 저는 또 저를 공격하면 그땐 그 자리에서 죽일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집을 나와 울면서 걷는데 언니가 절 불러 세웠죠. 저를 설득하려는 듯 이건 아니다. 들어가서 일단 사과받고 침착하게 생각해라. 이런 말을 했었어요. 하지만 전 그런 언니의 손도 뿌리쳤습니다. 솔직히 말할까? 난 언니가 제일 답답해. 책임감, 가족들에 대한 믿음. 지금은 어려워서 저런 거고 돈 생기면 사실 잘해줄 거라는 거 그거 다 착각이야. 언니는 헛된 희망에 놀아나고 있는 거라고. 엄마도 아빠도 오빠 새끼도 절대 정신 못 차려. 그냥 언니한테 원하는 게 있을 뿐이지. 제발 정신 좀 차려. 정수가 그건 네가 몰라서 그래. 부모님 네 생각도 많이 하셔. 아까 다방인가 술집은 그냥 해본 말이라잖아. 오죽 답답하셨으면 그랬겠어? 그리고 그렇게 되게 누가 두겠어? 이러니까 언니만 모른다는 거야. 언니도 내가 재수없게 말한다고 생각해? 엄마 아빠가 늘 말하는 사춘기가 온 거라고? 근데 어쩌지? 이게 진실이야. 엄마랑 아빠한테 자식은 오빠밖에 없어. 아니지? 그나마 오빠밖에 없다고 해야 맞지. 우리 부모님은 구제불능이야. 옛날 분들이잖아. 좀 살갑게 하고 애교도 좀 부리고 학교 다닐 때는 돈 한 푼 안 냈다고 선생한테 불려가서 맞고 돈 달라고 했다가 엄마 아빠한테 맞고 이유 없이 오빠한테 맞고 내가 이렇게 컸는데 막내는 애교를 비워라? 내가 도시락 하나도 없이 쫄쫄 굶고 있는데 오빠는 아디다스 신발 신고 다녔어. 내가 선생님한테 맞아서 다리 질질 끌고 왔을 때 나 없는 사이에 고기 먹고 치우고 있던 게 부모님이었고. 힘든 거 알아. 하지만 언니도 있잖아. 어? 알지. 그래서 이 집에서 버텼던 거야. 근데 말이야. 언니도 계속 그런 말 더 짓거릴 거면 언니도 필요 없어. 연대 보증 절대로 서지 마. 그게 언니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조언이니까. 그때 집 나와서 엄청 고생 많이 했었습니다. 친구 집을 전전하다가 숙식 제공되는 과일 농장에서 일을 했었죠. 몸은 아프지 않은 곳을 찾기 힘들 정도였는데 희한하게 마음만은 이전보다 편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일을 했는데 마침 아는 분 소개로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가게 됐어요. 월급은 이전보다 적긴 해도 몸이 편해지니 불현듯 언니가 떠올랐죠. 모르긴 몰라도 언니 성격에 분명 연대보증을 서줬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옥이 언니에게 가족은 그런 존재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날부터 언니에게 얼마씩 돈을 보내기 시작했죠. 어떤 달에는 30만 원, 또 어떤 달에는 40만 원씩 보냈습니다. 무려 30년 가까이 말이죠. 저는 그 사이에 결혼도 한 번 했었어요. 앞서 말했듯 그 결혼은 실패했죠. 흔히 습관성 유산이라고 하는 반복 유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나 남편이나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연이은 유산으로 충격이 많이 컸었어요.
더구나 그 원인은 제게 있었죠. 제 자궁이 기형이었기에 임신 유지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남편은 저와 결혼을 계속 유지할 생각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절대 그걸 허락하지 않았죠. 난 네가 너무 징그럽다. 징그럽고 끔찍해. 양심 있으면 네가 알아서 정리하고 떠나야지. 왜 끈덕지게 내 아들 발목을 잡고 늘어지니? 어머니,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 그 사람을 많이 사랑하고. 사랑? 참 배부른 소리 한다. 너 친정 식구들이랑도 절연했다고 했지? 내가 그 이유는 아주 잘 알겠다. 네 팔자가 얼마나 드셌으면 가족을 만들지 못하겠니? 왜? 이제 나랑 내 아들 사이도 갈라놓으려고? 너만 아니면 이 집안에 걱정할 거리가 없어. 알아?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저 진짜 잘할게요. 뭘 잘하는데? 그깟 푼돈 벌어온 게 잘하는 거야? 아님 손주도 낳지 못하는 하자 있는 몸뚱어리로 우리 집 대를 끊는 게 잘하는 거야? 철거머리 같은 것, 독한 것, 이 나쁜 것. 내 아들 돌려놔. 멀쩡한 내 아들 지금이라도 놔줘. 정말로 지독했어요. 어머니는 저를 벌레보다 더 끔찍해 하셨습니다. 결국 그렇게 7년 만에 혼자가 됐고 남편도 지쳤는지 더는 저를 잡지 않았죠. 저는 그때 체념을 했고요. 사랑도 한번 받아보지 못한 주제에 아이를 가지고 싶어한 것은 욕심이었구나. 이게 하늘의 뜻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 대신 저는 아이를 돌보는 일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아무 전문 지식도 없이 시작한 일이었지만 경력이 쌓이고 틈틈이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도 따면서 말입니다. 덕분에 저는 꽤 일을 잘하기로 소문이 났어요. 실제로 제 아이라고 생각하고 돌봤기 때문이죠. 그때 당시 제가 소속되어 있던 업체가 있었는데 듣지 않으려고 해도 이 각종 소문이 퍼지는 곳이었어요. 한번 베이비시터를 고용했던 곳은 또다시 고용할 확률도 높았으니 정보를 공유하는 겸 다들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다가 한 집이 문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청담동 쌍둥이네 갔던 사람이 또 잘렸다고 하더라고. 부잣집이라고 어찌나 까다롭게 구는지. 이제 거기 갈 사람도 없는데 우리한테까지 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전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죠. 부잣집은 까다롭잖아. 경력은 물론이고 자격증도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자기는 따지 않았어? 민간 자격증을 누가 알아준다고. 나야 그냥 애들이 좋아서 도움이 될까 하고 딴 건데. 분명 그쪽은 보육교사 정도는 돼야 들어갈걸? 근데 왜? 돈도 많이 준다니까 나라도 신청해볼까 싶어서. 나 계약 이번 달 말까지잖아. 자기랑 나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갈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미리 찜 해두려는 거지. 그래 해. 난 이번에 계약 끝나면 그냥 마트에서 일할까 해서. 왜? 자기 애기들 돌보는 거 좋아하잖아. 천직인데 이걸 안 해? 그게 문제야. 애들을 너무 좋아하니 일이 끝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안 좋아. 아 그래? 난 솔직히 내 애도 가끔 꼴 보기 싫던데 애들 좋아해도 그런 문제가 있구나. 일이라고 생각해야 해. 그래야 살아남아. 적당히 농땡이도 피우고. 결국 그 일은 열정적이었던 제 동료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돈도 많이 주고 부잣집에서 일할 수 있었으니 엄청 좋아했죠. 하지만 한 달을 채 넘기지 못하고 해고가 됐고 제가 얼결에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투덜거리는 동료는 그 집 식구들 욕을 엄청 했어요. 솔직히 저 역시도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긴장을 많이 해서 청심환까지 먹고 가야 했죠. 근데 막상 가보니 쌍둥이들은 너무 가여웠고 사람들도 저한테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저기 감시 카메라가 많았죠. 요즘에 그런 집이 워낙 많기에 저는 신경 쓰진 않았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헌데 사장님이 절 부르시더군요. 나 잘리나? 하고 긴장해서 갔는데 제게 봉투를 주셨죠. 이게 뭔가요? 계약 해지하시는 건가요?
그러자 사장님이 웃더군요. 아니요, 감사하다고 더 챙겨드리라고 전달받았어요. 전달이요? 네, 저희 안사람이요. 저는 그 말에 좀 놀랐죠. 왜냐면 제가 일을 시작하고 한 번도 사모님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3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이는 사장님만 가끔 보이고 일하는 가정부만 봤었죠. 그 밖에 잔디 관리해 주시는 분과 외벽과 유리 청소하는 전문업체 직원들만 오가곤 했습니다. 헌데 들어보니 아이 출산 후에 산후조리원에 있다고 했죠. 저희가 쌍둥이라서 돌봐주시는 분들에게 돈은 더 드리고 있는데 안사람이 아주머니를 엄청 좋게 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또 오면 그때도 봐주십사 청탁하는 겁니다. 금액을 확인하라고 덧붙여서 슬쩍 봤는데 깜짝 놀랄 정도였죠. 5만 원짜리 뭉치였던 겁니다. 아니 이렇게나 더 준다고요? 이게 다 얼마... 500 넣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전에 저희가 다른 분들 고용을 했는데 밖에서 몰래 담배 피우고 오시는 분, 애들 방치하고 휴대폰만 보시는 분, 저희가 없는 시간에 누워서 낮잠 자는 분 너무 많았어요. 최대한 참고 참다가 결국 계약 해지를 진행한 거였죠. 근데 아주버님은 오히려 너무 잘해주셔서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쭉 함께 했으면 해요. 그럼 더 잘 챙겨드릴 거라고 약속도 드리죠. 감사합니다. 솔직히 그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전엔 부잣집을 도맡아 본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칭찬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늘 똑같이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돈을 일부러 안 주려고 하거나 좀 살만하니 트집 잡아서 내쫓으려는 분들도 있었죠. 심지어 제가 유산을 했다는 걸 트집 잡아 재수없다는 말까지 들었고요. 헌데 그분들은 정중하고 따뜻하게 저를 대해주셨죠. 심지어 그날 이후로 감시 카메라도 모두 사라졌어요. 저를 온전히 믿겠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다가 딱 2달이 지났을 때 드디어 그 집의 안주인을 보게 됐죠. 사장님보다 좀 더 어려 보이는 새댁이었는데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더군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간 저 대신 정말 감사했어요. 밝고 당당하고 생기 있어 보이는 새댁이 제게 악수를 요청했죠.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야말로 잘 부탁드리죠. 그리고 조만간 저희 계약서 다시 쓰고 금액도 다시 조정할 겁니다. 합당한 수준으로 드리는 게 맞죠. 무엇보다 저희 쌍둥이 그리고 딸까지 하면 셋이라서 기간을 좀 더 늘리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기간이요? 얼마나요? 적어도 3년? 정말 그렇게 해도 되나요? 그럼요. 좋은 사람을 계약 기간 때문에 놓칠 수가 없으니까요. 아이 셋이라고 힘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았습니다. 때 되면 식사도 잘 차려줬고 놀이방도 따로 있어서 할 것도 많았죠. 무엇보다 가만히만 있어도 과일이며 간식까지도 주어서 오히려 그 집에서 더 건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평화로웠는데 하필 사고가 나게 됐죠. 그 집은 나선형으로 된 2층 계단이 있었어요. 좁은 틈으로 아이들이 빠질까봐 계단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길은 모두 작은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었죠. 헌데 그날 하필이면 그곳이 열렸고 쌍둥이 중 첫째가 그곳에 기어 올라갔던 겁니다. 저는 막내 기저귀를 가느라 그걸 놓쳤고 뒤늦게 알아차렸을 때 뛰어 올라갔죠. 그리곤 계단 사이로 빠질 뻔한 아이를 한 손으로 집어넣어서 잡았고요. 그 사고로 다행히 아이는 다치지 않았지만 저는 꽤 크게 다쳤습니다. 대리석으로 된 바닥에 무릎을 찍었고 계단 창살에 부딪혀 눈 밑뼈가 골절되어 수술을 받아야 했죠. 그 일로 두 부부는 제게 당연히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말까지 들었죠. 그런데 병원에 있는 절 찾아와 고개를 숙이더군요. 죄송해요. 저희가 경솔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네? 아니에요. 제가 아이를 돌보는 사람인데 그런 사고가 있었다면 당연히 제 잘못이 맞아요.
사모님이랑 사장님 두 분은 당연히 그렇게 화가 나는 게 맞고요. 아니요, 최근에 알게 됐어요. 안전문이 마모가 돼서 걸리는 소리가 나도 가끔 열린다는 걸요.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아주머니가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제대로 못 닫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사실 아이들 돌보는 건 저희 책임인데 그땐 정신이 나갔어요. 아니, 그러지 않아도 괜찮은데. 이때 사모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도 뒤이어 그러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다신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저희 아이 지켜주셨던 분에게 그게 무슨 추태였는지 정말 100번 사죄드리고 싶어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두 분은 제게 거듭 사과를 하고 병실을 1인실로 옮겨준 것은 물론이고 거의 매일같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심지어 제가 퇴원하고 흉터까지 다 아물었을 때 깜짝 선물이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꾸며주셨죠. 애들 돌보는 게 직업이라 화장을 한 적이 거의 없었기에 저조차도 낯설었습니다. 헌데 새댁이 한껏 꾸민 저를 보면서 엄청 놀라더군요. 전에도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꾸며놓고 보니까 아주머니 우리 엄마랑 완전 닮았네요. 무슨 쌍둥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성도 똑같고. 아닌가? 전에 가족들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맞죠? 그럴 리는 없겠죠? 절연이다 뭐다 설명하고 싶지 않아서 전 대부분 가족이 없다고 말해왔었죠. 그런데 이 정도로 저에게 잘해주시는 분이니 그 말을 정정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있긴 해요. 연락 끊고 살아서 그렇지. 저도 언니 그리고 오빠가 있었죠. 절연? 절연을 했다는 건가요? 새댁은 고개를 갸웃했죠. 그리고는 다급하게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댁의 어머니에게 거는 전화 같았죠. 그리고는 제 이름 그리고 나이를 알려줬고요. 상대 전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은 심각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저희 언니와 이 집이 관계가 되어 있다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고등학교 졸업도 전에 공장에 들어가서 어쩌면 막대한 빚에 시달리고 있을 그런 언니였으니까요. 헌데 그러고 얼마 후 새댁은 제게서 아이들을 데리고 갔고 누군가 집으로 뛰어들어왔죠. 고급스러운 옷, 잘 관리된 머리, 마치 드라마에서 나온 그런 사모님이었습니다. 헌데 그 눈, 인매, 턱 밑에 있는 점까지 저희 언니가 확실했죠. 저는 너무 놀라서 말까지 더듬었습니다. 언니? 언니야? 경옥이 언니? 정숙아, 너 정숙이 맞아? 언니는 제게 달려와서 저를 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상황 파악은 되지 않아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새댁 얼굴만 봤죠. 근데 새댁도 눈시울이 붉어졌더군요. 그러면서 우는 언니를 대신해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모 엄청 찾았어요. 근데 도저히 찾지 못해서 포기했었어요. 오래전 집을 나간 동생이 있었다고. 전 그렇게만 알고 있어서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도 못했고요. 한참 후에야 언니가 진정되고서 그간 듣지 못했던 가족들의 소식도 듣게 됐죠. 너 집 나가고 나 결국 연대 보증 서줬어. 저는 그 말에 또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언니, 들어봐. 그땐 그게 옳은 일이라 생각했었어. 나 하나 희생해서 모두가 잘 살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얼마 안 가서 후회했지. 어머니는 당연히 갚지 않았다고 했어요. 다달이 빚을 갚는 것도 힘든데 집에선 계속 돈을 요구했고 오빠는 쉬지 않고 사고를 쳤다고 했죠. 그 이후로 자신도 더는 못한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제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달라진 태도, 무시하는 남동생까지 그저 자신은 돈을 벌어오는 기계였기에 잘해줬다는 걸요. 근데 하늘이 무심한 건지, 아니 하늘이 날 도운 건지도 모르지. 아빠가 산 복권이 1등에 당첨이 됐거든. 뭐? 그럼 이 집이 복권을 맞은 거야? 설마. 너도 엄마 아빠 잘 알잖아. 그 돈을 날 줬을까? 아니겠지. 엄마 아빠라면 온전히 둘 혹은 셋만 차지하려고 했을 거야. 그렇지?
맞아. 정말 그렇더라. 다행히 양심상 나한테 걸린 채무는 변제해줬지만 그 이상은 아까웠던 거야. 그렇게 거액이 당첨됐는데 나한테 준 건 딱 5천만 원이었어. 그 정도면 됐지 이러면서 먹고 떨어지라고 준 그 돈을 받았을 땐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고. 봐, 내가 뭐라고 했어. 미안, 정말 난 몰랐었어. 너 말처럼 나한텐 어느 정도 잘해주셨잖아. 막상 그렇게 쫓겨나니 깨달았어. 날 진짜로 생각해준 사람은 너라는 거. 그래서 난 그 돈도 다시 달라고 할까봐 바로 땅을 사버렸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못 건드릴 거라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문제는 나한테 그거 말곤 한 푼도 더 없었다는 거야. 언니는 고생을 미친 듯이 했다고 하더군요.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땅을 일부라도 팔 생각을 할 무렵 은행을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발견한 겁니다. 제가 그간 보내줬던 돈이었죠. 이전에는 압류가 되어 있어 미처 확인도 못했던 돈이었고요. 언니는 그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지난날 제 말을 듣지 않았던 자신을 원망했고 제게 미안해하면서 말이죠. 네가 준 돈으로 언니 공부했어. 검정고시도 받고 대학도 들어가서 선생님이 됐고. 정말? 진짜 선생님이 됐어? 너 덕에. 부모가 날 낳았지만 정숙이 네가 날 여기까지 오게 한 거야. 그 뒤에는 남편이랑 결혼해서 돈을 모았지. 본능적으로 부모님이나 남동생이 날 찾을 것 같아서 버는 족족 땅을 사뒀어. 내가 이전에 샀던 그 땅 옆에 혹은 건너에. 실제로 언니의 예상은 맞았다고 합니다. 복권 1등에 당첨된 돈을 아버지가 50% 가지고 나머진 어머니와 오빠가 나눴다고 하더군요. 헌데 아버지는 도박에 손을 댔고 다급해진 어머니는 남은 돈이라도 지키려고 이혼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재혼한 남자가 사업한다면서 돈을 다 탕진해버렸던 거죠. 반면 오빠는 온전히 본인을 위해서 쓰다가 개털이 되었고요. 그러니 다들 꼭 각본을 짠 것처럼 다시 언니를 찾아서 우는 소리를 했답니다. 부탁이 안 통하니 그때 줬던 5천을 돌려달라고 하더라.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거라는 식으로. 결국 날 고소까지 했어. 물론 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났고. 솔직히 그땐 줘도 그만인 금액이지만 그 인간들에게 주고 싶진 않더라고. 그래서 끝까지 싸웠지. 잘했어. 그럼 지금은? 아버지는 간암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또 재혼한 것까지만 알아. 소식이 끊어졌거든. 그리고 형우는 지금도 볼 수 있어. 우리 집 앞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니까. 언니는 10년 전에 가지고 있던 땅들이 재개발 대상지에 오르면서 소위 벼락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 딸이 또 다른 부자와 결혼을 했고 그게 지금의 사모님과 사장님이었던 거고요. 언니는 제 손을 잡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땐 몰랐어. 아직 너가 어려서 잘 모른다고, 투정이 심하다고 그렇게만 생각했었어. 돈 벌고 정신없는데 네 마음까지 챙길 여유도 없었고. 이런 날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무슨 용서야. 나도 그때 심한 말 많이 했잖아. 언니가 노력하는 거 알면서. 아니야, 너 아니었으면 나 이렇게 부자가 되지도 못했어. 그리고 선생님도 되지 못했을 거고. 넌 내 은인이나 다름없어. 그 돈도 너무 도움이 됐고. 그 작은 금액으로 무슨 공부를 해. 너 진짜 모른다. 그땐 10만 원도 큰 돈이었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했는데. 너 아니었으면 나 진짜 못 버텼을 거야. 그러니까 내 돈은 네 돈이기도 해. 기쁨의 재회를 하고 며칠 뒤 저는 정말로 오빠를 만나게 됐죠. 언니 집에 초대받아서 차를 마시고 나오는 길에 딱 마주친 겁니다. 오빠는 저를 바로 알아봤고 이전처럼 이죽거렸죠. 이야, 이게 누구야? 거의 30년, 33년? 그 정도 되지 않았나? 가족들한테 똥물 투척하고 내뺐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근데 네가 이 집에 왜 들락거려? 왜? 너도 냄새 맡았어? 뭐? 냄새? 쩐 냄새. 이 집 가격이 얼만 줄 알아?
56억! 아마 지금은 더 올랐을걸? 남의 집 가격은 왜 알아봐? 도대체 뭘 바라는 건데? 아이 그렇잖아. 너도 어이없지 않아? 너가 이야기 들었는지 몰라도 너 나가고 우리 집 꽤 잘 살았었어. 아빠가 복권 1등이 됐었거든. 근데 경옥이 전현이 우리 돈 홀랑 들고 날랐어. 알아? 거기에 네 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억울하지? 억울하잖아, 솔직히 말해서. 기가 찼죠? 어떻게 그 이야기가 이렇게 변질될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래, 아주 억울해서 미치겠네. 봐! 그러니까 경옥이 누나는 도둑년이라는 거야. 우리 돈으로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꼴을 어떻게 봐? 그리고 그 당시 5천만 원 절대로 적은 돈 아니야. 그 돈으로 재산 불린 거 확실하고 그게 재개발된 것도 맞으면 그에 상응하는 재산을 넘겨야 되는 거라고 봐. 내가 오빠를 몰라? 아니면 엄마 아빠를 모를까? 분명 당첨 사실 알자마자 어떻게 우리 셋만 이 돈을 먹을까 궁리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맞잖아. 겨우 5천 가지고 그거 먹고 떨어져라.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을 게 뻔해. 내 말이 틀려? 그래서 뭐 어쨌든 그건 내 돈이야.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거고 난 자격이 있어. 영감은 죽었고 할망구는 소식도 모르니 내가 대신 받는 거고. 언니가 우리 집에 퍼져나른 게 5천이 넘겠다. 양심이 좀 있어봐. 양심? 너 지금 하늘 같은 오빠한테 양심이라고 했냐? 왜? 양심이 없어서 단어 뜻을 이해를 못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개념도 이해 못하겠네? 아직도 이빨은 잘 터네. 근데 너 지금 꼴을 보니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도 않구만. 거지 같은 게 어디서 입을 놀려? 너 엄마랑 아빠가 들었으면 너 이미 죽었어, 알아? 야, 정신 차려. 그 나이 처먹고 아직도 이러고 사냐? 내가 딱 하나 말해줄까? 넌 그때 오토바이 사고로 네가 뒤졌어야 해. 아님 감옥을 들어가야 했거나. 오빠는 제 말에 발끈해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전이랑 너무 같은 패턴이라 어이가 없었죠. 나이를 똥구멍으로 먹은 건지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변했죠. 적어도 그땐 지켜야 할 선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또한 오빠를 보호해주던 부모님도 이해하라는 언니도 없었습니다. 더는 맞을 이유가 없었죠. 저는 팔을 잡고 뒤로 비틀어 버렸습니다. 아, 이제 이거 안 나! 죽을래! 죽고 싶어 환장했어! 야, 내가 수십 년 애를 돌본 사람이야. 애들이 마냥 가볍기만 하겠어? 내 팔은 단연간의 베이비시터 하면서 생긴 잔근육이 기본이란 말이야. 한 번만 더 손 올려봐. 그땐 팔을 뽑아줄 테니까. 경옥 언니는 오빠 그냥 불쌍해서 그냥 두는 것 같은데 난 아니거든? 아이씨, 놔! 난 돈만 받고 꺼질 거라고! 돈! 돈 받아야 된다니까! 오빠가 소리를 질러서인지 갑자기 대문이 열렸고 그 안에서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를 언니가 걸어 나왔죠. 그리고는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돈 줄게. 5천. 됐니? 오빠는 표정이 밝아졌고 저는 반박했죠. 언니 또 이럴 거야? 주지 마. 주지 말라고. 아니 줄 거야. 어쨌든 내 동생이니까. 근데 엄마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형우 너도 좀 느끼긴 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 다 같이 가자. 대신 내가 뭘 하든 반박하고 토달지 마. 언니는 저와 형우 오빠를 데리고 여기저기 가기 시작했어요. 시작은 백화점부터였죠. 제게는 명품 가방과 시계를 사주고 옷까지 모두 사주더니 오빠에게는 증정품 하나를 툭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으로 갔고 언니와 가까운 곳에 제가 살 아파트를 골라주더군요. 외부는 오래된 것 같아 보였는데 내부는 눈이 돌아갈 것처럼 꾸며진 곳이었죠. 백화점까지는 별말 없던 오빠는 서서히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인연이 뭘 한 게 있다고 이런 걸 사줘? 그럼 나도 해줘. 나도 해달라고? 나도 집 없어. 여기저기 너들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나한테도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 지금 누구 덕에 누나가 잘 먹고 잘 사는 줄 몰라? 넌 5천이면 된다고 했잖아.
그리고 내가 분명 말했지. 토달지 말라고. 받기 싫어? 난 안 줘도 된다고 법적으로 허락도 받았어. 그 돈 안 줘도 돼. 그건 알지? 오빠는 당황한 표정으로 둘러댔죠. 아이, 토다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된다고. 아, 정석이 제 누나 버리고 나갔어. 자기 혼자 살겠다고 집 이거 보고 다 버리고 혼자. 근데 왜 전현한테만 이런 걸 해주냐고? 왜? 못해? 너 같은 동생도 죽이지 않았는데 정숙인 정도는 해줘야지. 그 다음은 차였습니다. 오빠는 외제차에 눈이 돌아서 그걸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죠. 나 롤스로이스 이거 한 대만 사줄 수 없어? 아, 누나 이 정도는 껌이잖아. 나 차도 없어서 늘 걸어다니니까 다리도 좀 아프고. 운동 좀 해. 너 배가 너무 튀어나왔다. 누가 보면 임신한 줄 알겠어. 그리고 무면허로 음주운전해서 사람까지 친 너한테 차를 사주는 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것보다 불안하지. 널 걱정해서가 아니라 시민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를 위해서라도 못해. 아이, 뭐 그래 됐어. 얼른 5천이나 내놔. 갈 테니까. 언니는 제 것만 계약을 해줬고 차를 계약하고 나오는 사은품 같은 걸 오빠에게 넘기더군요. 그럼에도 5천이라도 받으려고 꾹 참고 기다린 오빠에게 언니는 봉투 하나를 전해줬어요. 괜히 사람 많은 곳에서 보지 말고 은행 가서 입금해. 잃어버리면 그건 못 찾아. 그래. 뭐 알았어. 오빠는 혹시라도 언니의 생각이 바뀔까 그걸 받고는 바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3분? 5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욕설을 쏟아냈죠. 그리고는 바닥에 5,000원을 던졌어요.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5,000원? 미쳤어? 이게 뭐야? 당장 내놔! 약속했잖아. 이거 계약 위반이야. 나 다 녹음도 했어. 5천 줘. 내놔. 녹음? 그게 뭐? 내가 5천 준다고 했잖아. 5,000원 줬고 뭘 더 바래? 누나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하나뿐인 동생을 이따위로 대해? 이거 갑질이야. 돈 좀 있다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막대? 너무 수치스러워. 오빠는 울분을 쏟았고 언니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했던 게 뭔지 알아? 널 패써야 했다는 거야. 이따위로 잘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 잠깐 철이 없는 거다. 언젠가는 정신 차릴 거다. 근데 지금 넌 그 나이 먹고도 어쩜 그렇게 똑같니? 지금 네가 느낀 기분 그거 나랑 정숙이가 평생을 겪었던 거야. 헌데 단 한 번 느낀 걸로 그렇게 죽는 소리라면서 뭘 안다고 까불어? 뭐? 엄마 재혼했다가 사기당했을 때 날 찾아왔었어. 그리고 압류된 통장이 있다면서 수천이 들어있는 걸 보여줬고 그 압류를 당장 풀면 나한테 2배로 갚겠다고 했었지. 그래서 가진 돈 탈탈 털어서 엄마한테 줬는데 어떻게 됐을까? 잠수 탔지. 아빠는 나한테 후회한다고 지난 날을 반성한다면서 날 잡고 뭐라고 했게? 간이식해달라고. 그러니 내 앞에서 불쾌하다 속았다고 말할 자신 있으면 어디 한번 해봐. 아이 누나, 난 진짜로 몰랐어. 좋아. 그럼 너한테 마지막 기회를 줄게. 내가 일자리 하나 주는 것, 또 하나는 당장 5천만 원 주는 거야. 전자는 네가 일해서 직접 벌어야 하고 힘들겠지만 난 너랑 인연을 이어갈 거야. 단 돈은 주지 않아. 후자는 인연을 끊고 너랑 나랑은 완전히 남이 되는 거야. 선택해. 5천만 원. 오빠는 크게 고민도 없이 골랐죠. 순간 언니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덤덤하게 말하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입금될 겁니다. 우리 앞으로 다신 보지 맙시다. 언니의 말에 오빠 얼굴엔 약간의 충격이 있어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대신 돈을 택한 사람이니 더는 신경 쓸 필요가 없었죠. 딱 거기까지였던 겁니다. 그 뒤로 저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요. 다만 모든 지원을 해줬기에 더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됐지만 여전히 그 집에서 아이들을 봐주고 있죠. 명칭이 아주머니에서 이모로 바뀐 걸 제외하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 변화가 있다면 강아지를 키우게 됐다는 것 정도겠네요. 유기견 센터에서 데리고 온 똥강아지인데 어찌나 똑똑하고 예쁜지 모릅니다.
6.7kg의 이 강아지가 제가 앞으로 살아가며 책임질 수 있는 생명의 무게다 생각하고 열심히 돌보고 있어요. 매일 3번은 산책을 하고 한 달에 1번은 미용을 하고 정기적으로 동물병원도 방문하죠. 앞으로 15년 혹은 20년까지 끝까지 책임지려면 제 건강도 챙겨야 될 것 같고 말이에요. 이처럼 강아지에게도 이 정도의 책임감을 느끼는데 본인 자식이라면 그 책임은 더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꼭 완벽한 부모가 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해 주세요. 본인보다 자식을 먼저 챙기는 부모가 되어주세요. 가난하더라도 마음만은 가득 채워주는 부모가 되어주시고요. 저나 언니처럼 가족에게 더는 상처받는 아이들이 없길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이걸 듣는 모든 분이 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길 바라며 감사합니다.